43년 전 우리는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건 꿈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었습니다. 이민자로 살며 부모로 버티고 그리고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아간다. 이것은 한 부부의 긴 귀향의 기록입니다. 떠났던 그 땅, 잃었던 우리,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그곳에 남기고 온 이름 여기민 부부의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화. JFK 공항 떠나던 날. 나는 그날 나를 두고 떠났다. 나는 그날의 하늘을 아직도 기억한다. 비행기는 무겁게 구름을 가르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하나같이 낯설고 또 멀었다. 1975년 3월 4일. 24살의 나는 남편 병수의 손을 꽉 쥔 채 김포공항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렸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정순아,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다. 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큰 집 사서 모실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를, 고향을, 가족을 두고 떠났다. 그때의 내 마음엔 청춘과 용기만 있었고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몰랐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날 시차로 멍한 눈에 들어온 건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눈앞의 영어는 읽히지 않았고 귀에 꽂히는 말들은 마치 다른 별의 언어 같았다. 공항 대합실, 우리는 둘이었고 세상은 전부 우리를 모른 척했다. 정순아, 괜찮아. 나한텐 내가 있고 우리한텐 꿈이 있어. 병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당시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브루클린의 한인 밀집 지역, 지하에 있는 곰팡 내 나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방 2칸짜리 창도 없는 집. 바닥엔 싱크대에서 새어나온 물이 고여 있었고 라디에이터는 작동하지 않아 밤이면 패딩을 껴입고 잠들었다. 병수는 새벽엔 신문 배달, 오후엔 리커스토어 물건 정리, 저녁엔 사무실 청소를 했다. 나는 낮엔 부유한 백인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밤엔 코인 런드리에서 청소를 했다. 하루 세탕. 눈은 감기고 몸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에 버텼다. 이 고생이 내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첫 월세 낼 때였다. 손에 남은 건 몇 장의 구겨진 달러와 물집 잡힌 손바닥뿐이었다. 그날 병수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주저앉았다. 정순아, 우리 자식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자. 그 말 한마디에 나도 울고 말았다. 그 순간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후회와 두려움이 터져나왔다. 우리의 젊음은 그렇게 노동과 한숨으로 소모되어 갔다. TV 속 미국은 화려했지만 우리의 미국은 눈물과 허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방 청소를 하다 구석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천가방. 그 안에 엄마가 몰래 넣어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정순아,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잊지 마.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사랑한다. 엄마가. 나는 그 편지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편지를 병수에게 건넸다. 병수는 조용히 읽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언젠간 돌아가자. 성공해서 얼굴 들고 돌아가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나 먼 미래였다. 우리는 낮에는 삶을 위해 일했고 밤에는 미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사이 나의 젊음은 주름으로 남편의 어깨는 구분 등으로 바뀌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미국식 교육을 받게 하며 우리는 더욱 미국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갔다. 자식의 교과서를 읽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병원에서 의사와 대화를 못해 분해서 울었던 날도 있었다. 이민자라는 단어는 내게 미안함과 한계라는 뜻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병수가 피투성이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도야, 돈은 줬는데 그냥 때렸어.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병원을 갔다 오고 난 뒤 병수는 조용히 담배를 물었다. 미국 와서 처음 본 그의 눈물이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정순아,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들어와 내 뼈를 때렸다. 그 순간부터였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건 JFK 공항에 내렸던 그날, 우리는 젊었고 용감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 그날의 하늘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의 모든 걸 걸고 건넜던 그 바다. 그리고 남겨두고 온 나라는 이름. 우리는 그날 미국에 도착한 게 아니라 과거를 떠나온 거였다. 젊음도 자존심도 이름 석자도. 그리고 오랫동안 몰랐다. 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우리가 진짜 그리워한 건 그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는 걸. 이화. 자식은 자라는데 우리는 작아졌다. 우리는 부모였지만 그들의 세상엔 없었다. 준호야, 이거 먹어. 어제 남긴 갈비탕 데웠어. 나는 그날도 아침을 챙겼다. 7살이 된 우리 아들 준호. 미국 태생이지만 내겐 여전히 한국 아이였다. 하지만 준호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했다. Mom, I said I don't like that. I want cereal. 그리고는 내 손에서 숟가락을 밀쳐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갈비탕을 끓이기 위해 늦은 밤까지 뼈를 우렸고 뚝배기 하나 꺼낼 여유 없는 부엌에서 하루하루 나를 갈아 넣었는데 아이는 노 하나로 무너뜨렸다. 병수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래, 걔는 미국 애니까. 그 말에 나는 왜인지 더 슬펐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자식을 매일 조금씩 잃는 일이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서 영어만 배웠고 집에서도 영어로만 말하려 했다. 한 번은 나에게 엄마, 스쿨에서 애들이 나보고 칭총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전을 뒤졌다. 칭총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말. 그날 밤 병수는 학교 선생님에게 항의하러 갔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이사리. 마이선 이즈 구드. 플리즈 헬프. 그 한 문장, 병수는 사흘 동안 준비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쿨한 미소와 Well look into it 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날 밤 병수는 조용히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나도 이런 말할 줄 알았으면 준호 대신 내가 나섰을 텐데. 문제는 학교만이 아니었다. 준호는 점점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다. 우리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며 서울 날씨는 어떨까를 궁금해했지만 준호는 센터 클로즈 이즈 나트 리얼. 이라며 웃었다. 나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할아버지와 도깨비, 호랑이와 바위, 고구마 캐던 시절의 냄새. 하지만 아이는 Mom, that's weird. 라며 손살에 쳤다. 병수는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순아, 우리 진짜 미국 사람이 다 돼버린 거야?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내겐 한탄이었다. 준호가 10살이 되던 해 학부모 회의가 있었다. 영어에 자신이 없던 나는 하루 전부터 프린트물과 씨름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다. Your son has leadership. He is quite independent but sometimes distant. Maybe try engaging more at home. 나는 알아듣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병수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병수가 말했다. 우리 준호를 어떻게 키워야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우리에게 소리쳤다. 엄마, 제발 내 방 노크 좀 해. 여기 미국이야. 그 말이 내게는 총처럼 들렸다. 미국. 그 말 한마디에 나와 병수는 동시에 침묵했다. 여기 미국이야. 우리는 지금껏 그걸 부정하며 살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말 한마디로 인정해야 했다. 그래. 여긴 미국이다. 우린 이 나라의 바깥에 있다. 며칠 후였다. 준호가 학교 숙제로 족보를 그려오라고 했다. 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정리하던 중 준호가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야? 나는 놀랐다. 아이는 할머니의 이름조차 몰랐다. 사진 속 젊은 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며 나는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하지만 준호는 흥미없어 보였다. They look like strangers.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병수와 나는 다짐했다. 준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자. 조금씩이라도 우리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부모였고 전하고 싶은 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학교, 친구, 게임, 영어가 세상의 전부였다. 우리가 꺼내는 한국은 과거의 흑백 사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우리가 TV로 본 한국 드라마에 병수가 한마디 던졌다. 정순아, 저기 저 골목,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던 데 같아. 그 말을 듣고 준호가 말했다. Mom, Dad, why do you always talk about Korea? That place is not even home anymore. 순간 병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밥그릇을 정리했다. 그날 밤 남편은 담배를 꺼내 문 앞에 앉아 한참을 태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부모긴 한데 자식 세상에선 없는 사람 같아. 나는 요즘도 그때를 떠올린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떠난 땅에서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아이러니. 자식은 자라는데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그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혹은 지킬 수 없었던 것. 그게 뿌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자식은 자란다. 언어도 문화도 생각도.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선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흐려진다. 나는 그날 알았다. 진짜 이민이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걸. 3화. 아메리칸 드림, 그건 누구의 꿈이었을까? 세탁기 소리 속에 내 숨소리조차 묻혔다. 정순아, 나 세탁소 하나 열까봐. 그날 병수는 낡은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손때 묻은 신문 광고. 구석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리스 정보가 적혀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종이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환상을 품은 날이었다. 세탁소는 퀸즈 외곽, 백인 주택가 옆 작은 상가에 자리했다. 간판은 조그맣게 B&J 클리너즈. B는 병수, J는 정순. 우리 이름 이니셜을 땄다. 우리는 새벽 6시에 문을 열었다. 커튼도 없는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면 그때가 하루의 시작이었다. 병수는 셔츠를 다리고 나는 옷걸이 정리하고, 오전엔 드라이 맡기러 온 고객들 상대하고, 오후엔 낡은 기계 고치고, 밤이면 구석에 앉아 하루 계산 정리했다. 당장 돈은 안 돼도 이건 우리 거야. 우리 힘으로 세운 거야. 병수는 매일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내 눈엔 점점 굽어지는 그의 어깨가 먼저 보였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이웃 주민들도 동양인이지만 일은 깔끔하네 하며 웃어줬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도 버텨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인 고객이 와서 소리쳤다. 내 셔츠 망쳤잖아. 돈 물어내. 병수는 그 셔츠를 다림질한 기억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희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는 욕설을 퍼붓고 셔츠를 병수 얼굴에 던졌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병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워 다시 개었다. 그날 가게 셔터를 내리던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잦아졌다. 세탁물을 맡기고 찾으러 오지 않는 손님들, 옷값을 2배로 물어내라며 협박하는 고객들.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계약서 있나요? 증거 있어요? 이민자에게 미국의 법은 너무 멀고 너무 복잡했다. 우리는 그냥 다음엔 조심하자며 웃고 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병수는 매일 밤 손가락 마디를 문질렀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또다시 다음 달만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준호는 점점 커가고 있었다. 어느덧 사춘기. 집에서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병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빠랑 나가서 햄버거 먹자. 가게 오늘 빨리 접자. 준호는 이어폰을 빼지도 않고 말했다. 나 바빠요. 그냥 돈 주세요. 병수는 말없이 지갑에서 $20를 꺼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 그는 가게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나는 얘한테 뭐지? ATM 기계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은 자라났고 우린 점점 그 곁에서 멀어졌다. 아니, 자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워지고 있었다. 세탁소에 강도가 든 건 그 다음 달이었다. 그날따라 병수가 혼자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고 나는 시장에 다녀오느라 늦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땐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엉망이었다. 기계는 넘어져 있었고 바닥엔 피가 떨어져 있었다. 병수는 카운터 뒤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엔 상처가, 손엔 피 묻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나는 병수를 부여잡고 울었다. 왜 혼자 있었어요? 왜? 병수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우리 가게인데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날 밤 병원에서 나온 병수는 집에서 아무 말 없이 누웠다. 나는 그의 곁에서 밥 대신 물만 떠다 주었다.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이따금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순아, 우리 진짜 이거 계속해야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그도 나도 알았다. 우리가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은 환상이었다는 걸. 준호는 그날 이후에도 아무 말 없었다. 학교를 다녀와도 다녀왔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문 앞에서 들리는 노랫소리, 말소리,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한 그 세상을 느꼈다. 그 아이의 세상엔 우리가 없었다. 그 아이의 미래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걸 알게 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가게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이름. 하지만 그 공간엔 늘 소음뿐이었다. 세탁기 소리, 다림질 소리,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 묻혀버린 우리의 이름.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리는 것, 그것은 꿈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긴 망각이었다. 사화. 한국 땅 위 어머니의 무덤. 돌아온 곳엔 내가 없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새벽 3시 가게 정리하고 돌아와 간 눕던 병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정순아,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언제? 어제 새벽 뇌졸중.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된장국에 마늘을 다져 넣고 발뒤꿈치가 갈라진 슬리퍼를 끌고 장에 다녀오시던 그 모습이었다. 그 엄마가 나 없이 혼자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은 아직도 밤이었다. 아들 준호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수업 빠지기 싫어요. 그리고 솔직히 외할머니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은 내 심장을 도려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이젠 나도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냥 아빠랑 엄마 다녀올게. 잘 있어. 나는 준호의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고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30년 만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내 기억과 전혀 달랐다. 햇빛은 뿌옇고 사람들은 너무 빨리 걸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공기조차 낯설었다.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다. 그곳은 변해 있었고 나는 거기서 멈춰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형체는 이미 흰 수에 속에 누워 있었다. 나는 입관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순이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엄마. 병수는 내 어깨를 붙잡고 울음을 삼켰다. 오지 말랬잖아. 내가 혼자 올 걸 그랬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30년 전 내 손을 붙잡고 딴 나라 가서도 절대 이름 잊지 마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친척들은 조용히 인사하고 모두 조문만 하고 떠났다. 그래도 미국에서 자식 잘 키우셨다며? 미국 살면 뭐해?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는데.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작은 방 한켠에 웅크려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수는 말없이 장례 절차를 챙겼다. 그날 밤 방 한켠에서 병수가 말했다. 정순아, 우리 너무 멀리 갔던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나도 같은 생각을 꺼내들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멀리 갔다.
다음 날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시골 산자락으로 향했다. 고즈넉한 묘역, 바람이 불고 있었고 흙냄새가 났다. 나는 어머니의 묘 앞에 앉아 그동안 쓴 편지들을 꺼냈다. 매년 보내지도 못했던 편지들. 엄마, 올해 준호가 고등학교에 갔어요. 병수는 요즘 허리가 아파요. 전 아직도 엄마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나는 편지를 하나하나 불태우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성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근데 엄마, 그 성공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병수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좀 쉬자. 정순아, 우리도 많이 지쳤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내가 자랐던 동네가 보였다. 골목은 없어졌고 노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으며 작은 마트는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릴 때 뛰놀던 느티나무는 베어져 있었다. 거기에 스타벅스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며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이제 정말 돌아갈 데가 없네. 병수도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근데 정순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여기서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붙였다. 어머니의 묘, 병수가 묵묵히 삽을 든 모습, 그리고 낡은 골목을 바라보던 내 뒷모습. 사진 아래 적었다.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묘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 땅은 변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멀리 와버린 인생이었다. 돌아보니 내가 그리웠던 건 결국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돌아가야만 하는 게 아닐까. 오화.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소회. 우리는 부모였지만 하객은 아니었다. 아들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일 줄이야.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 그저 병수 옆에 앉아 초대장을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미국식 웨딩. 교회 대신 바닷가, 한복 대신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그리고 하객 명단엔 한국에서 온 친척 이름 하나 없었다. 정순아, 이게 요즘 애들 방식이래. 너무 섭섭해하지 마. 병수는 말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위로였다. 결혼식은 샌디에이고 해변에서 열렸다. 푸른 하늘, 흰 천막, 와인 잔과 손에 든 플루트. 음악은 재즈, 사람들은 수트를 입고 웃고 있었다. 우리는 구석에 앉았다. 준호는 신부 가족들과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우리를 본 순간에도 손만 한번 흔들더니 다시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닌가? 병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다. 우리가 찍힌 사진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결혼식 전체가 우리 없는 세상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신부의 부모님은 유창한 영어로 환영합니다 라며 인사했고 나는 서툰 미소로 예 땡큐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세련된 표정 속에선 저 사람들 영어도 못하네라는 기색이 흐르는 듯 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에 들어가자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우리는 맨 끝 구석 테이블에 배정되었다. 그 자리엔 이름표 대신 숫자가 붙어 있었다. 테이블 11. 정순아, 우리 11번이네. 병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메뉴는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불어로 적힌 후식. 나는 고기 썰다 말고 조용히 접시를 밀었다. 입맛이 없었다. 축사 시간 마이크를 잡은 신부 아버지는 제 딸을 사랑해주는 준호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유머 섞인 이야기들을 전하며 웃음을 유도했다. 그 말들이 모두 지나고 사회자가 말했다. 혹시 그룸즈 사이드에서도 축하 말씀 있으신가요? 병수가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갔다. 저는 준호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다. 발음은 어눌했고 몇몇 하객은 희죽 웃는 듯 했다.
그 모습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우리를 찾아왔다. 엄마, 아빠 괜찮았죠? 신부 부모님 친구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즐거웠어. 그러나 마음 한켠은 허전함으로 가득 찼다. 병수가 말했다. 사진이나 하나 찍자. 우리는 신랑 신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사진기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도 우리는 마치 합성된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신혼여행을 떠난 아들을 대신해 신부가 짐을 정리하러 집에 왔다. 거실엔 준호가 쓰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고 신부는 그것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다 버리셔도 돼요. 저희 집에 새로 다 구비했어요. 그 말에 병수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 책상은 준호가 고등학교 내내 썼던 건데. 신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하지만 이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 책상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한 줄 한 줄 아이가 펜으로 긁은 자국들이 손끝에 닿았다. 그래, 필요 없겠지. 지금 이 아이의 삶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페이지일 테니까. 그날 밤 병수는 맥주를 한 캔 꺼내 마셨다. TV에선 한국 뉴스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노년층 역이민 고려 증가. 병수가 말했다. 정순아, 우리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할 만큼 했잖아.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끄덕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게. 우리는 부모였지만 하객은 아니었구나. 자식을 키운다는 건 언젠가 그 자식의 세상에서 조용히 빠지는 연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객이었다. 우리가 만든 세상에, 우리가 만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았다. 6화. 세탁소를 팔던 날. 우리가 진짜 떠나고 싶었던 건 미국이 아니라 그 고단함이었다. 병수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쓸게요. 저한테는 이 가게 기회예요.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청년은 40이 채 되지 않은 한국인 이민 1.5세였다. 그가 웃는 얼굴로 말했을 때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젊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계산대에 손을 얹었다. 오래된 나무는 손때와 세제 얼룩으로 달아 있었고 계산기 옆에는 늘 있었던 반찬통과 녹차 머그컵이 있었다. 이제 이 공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햇살이 따뜻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탁기와 다리미, 열판을 닫고 바닥을 밀고 모든 선반을 정리했다. 정순아, 이건 그냥 두자. 우리가 살던 흔적 조금은 남겨두자. 병수가 그 말을 했을 땐 그의 눈이 살짝 젖어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흔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의 청춘이 수십 년의 삶이 스며든 우리 집이었다. 마지막 날 몇몇 단골들이 찾아왔다. 떠나신다면서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세탁소 없으면 어디 맡기나 몰라요. 그 말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슬펐다. 우리는 이 사회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 거리의 일부로 살아왔었다. 정리한 세탁소 문을 닫는 순간 병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순아, 우리 진짜 끝났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퇴근하자. 그 말이 그토록 슬프고도 편안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는데 오래된 상자에서 병수가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이거 미국 올 때 내가 썼던 거야. 공책 안에는 빽빽한 한글로 적힌 다짐들이 있었다. 2020년엔 가게 2개 운영. 아파트 월세 말고 내 집 마련. 준호 대학 붙으면 한우 사줄 것. 그 밑엔 이런 글도 있었다. 늙으면 한국 가서 죽자. 마지막은 고향에서. 병수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난 말이야, 그게 그냥 허황된 희망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 우리는 조용히 이삿짐 박스를 쌓았다. 준호는 왜 한국 가? 라고 물었다. 여기서 다 해놨는데 거긴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웃었다. 거기엔 우리가 있어. 그 말에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아이에게 그곳은 그냥 외국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었다.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병수와 내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준호가 아기였을 때 한복 입고 돌잔치하던 사진,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병수가 한 장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건 미국에 온 지 딱 1년째 되던 날 세탁소 앞에서 서로 기대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우리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안했고 순진했다. 정순아, 그땐 정말 몰랐지. 이게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비행기 표를 끊고 마지막으로 집 앞 마트에 들렀다. 마트 직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한국 가세요? 와, 부러워요. 거기 요즘 좋다던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거기 우리 처음 자리였어요.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박스를 닫으며 병수가 중얼거렸다. 정순아, 나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진짜 떠나고 싶었던 건 미국이 아니라 그 고단함이었던 거야. 비행기 이륙 전 창밖을 보았다. 브루클린의 회색 지붕들, 낡은 아파트, 지하철 철로, 그리고 우리 세탁소가 있던 거리까지.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멀어졌다. 눈앞에 보이는 건 회색 도시였지만 마음속엔 파란 하늘과 한국의 골목길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민 40년.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냈고 버텨냈고 이제야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곳엔 집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놓고 온 시간들이,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7화. 낯설게 익숙한 땅. 돌아온 곳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없었다. 웰컴 투 코리아. 인천공항 입국장, 밝은 불빛 아래 커다란 스크린이 우리를 반겼다. 하지만 나는 그 스크린이 더 낯설었다. 눈앞엔 첨단 시스템, 자동화 키오스크, 그리고 영어보다 더 어려운 한국말들이 있었다. 무인 입국 심사 이용하세요. 앱 설치하시면 간편 등록 가능합니다. 병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순아, 여기가 한국 맞지? 나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부정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 작은 전원주택 단지에 집을 구했다. 여기민자 추천 지역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따라 선택한 곳이었다. 시골인 듯 시골 아니고 도시인 듯 도시도 아닌 그곳. 집은 작고 단정했다. 마당도 있고 뒤편엔 텃밭을 꾸릴 수 있는 땅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병수가 물었고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한번 살아보자. 이젠 우리한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잖아. 며칠 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컴퓨터 앞에 앉은 젊은 공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외국 귀국자세요. 체류지는 어디고 건강보험은 이전에 한국 가입하셨나요? 나는 당황해 그게 저희가 40년 전에 나가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병수가 대신 나섰다. 그냥 전입신고하려고 온 거예요. 이사 왔어요. 공무원은 답답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재외국민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그 순간 느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처음 보는 외국인이 되어 있었다. 마트에 갔을 땐 더 당황했다. 카드 계산대 앞에서 나는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 안 돼요. 한국 카드 아니에요. 계산원은 친절했지만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럼 현금. 동전 지갑을 꺼내는데 100원짜리도 낯설고 500원짜리도 생소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어르신 뒤에 사람 많아요.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지갑을 정리했다. 병수는 버스를 타려다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가 안 찍히자 기사님, 그냥 현금 드릴게요. 했지만 버스 기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현금. 기사한테 직접 주면 안 돼요. 뒤에 교통카드 충전기 있어요.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버스는 떠났고 병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순아, 여기 왜 이래? 우리 옛날엔 버스 타면 돈 주면 됐잖아. 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둘이 조용히 한참을 있었다. 밤이면 TV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금리,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했고 드라마에선 고급 아파트와 회사 정치, 복잡한 인간관계가 흘러나왔다. 이거 한국 드라마 맞아? 병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내가 궁금한 말이기도 했다. 예전엔 가족들이 모여 앉아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며 눈물 흘리던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이젠 모두가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속도는 그들에겐 너무 느렸다. 마을 회관에 갔다. 노인정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그곳. 모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한국은 이런 데서도 투자 얘기 안 해. 병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허탈했다. 내가 기대한 건 김치 담그고 같이 국 끓이고 옛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곳이었는데 나는 조용히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다. 박정순 귀국인. 그 밑에 누군가가 적어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여기가 고향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다. 며칠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왔다. 나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국서 오셨다면서요?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예, 뉴욕이요. 브루클린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깔깔 웃었다. 그 동네 영화에서 봤어요. 거긴 다 갱단 나오던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병수에게 말했다. 여기도 우리 같은 사람 보기 힘든가 봐. 병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미국에서도 한국인 아니었고 한국에 와도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냥 떠돌이 같아. 낯설게 익숙한 땅에 돌아왔다. 여기엔 내가 알던 냄새도 소리도 사람들이 없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어딘가에 귀국 중이었다. 어쩌면 이여기민이라는 여정은 비행기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아주 느린 귀환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8화. 병원의 진실, 한국의 현실. 익숙한 말이 들려도 모든 게 낯설었다. 정순아,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병수는 요 며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틀 전이 금요일 아니었어? 내 안경 어딨어? 아까 여기에 뒀는데. 우리 저녁 먹었었나?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당에서 밭을 매던 병수가 호미를 들고 가만히 멈춰섰다. 여기가 어디였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그 순간 보여준 표정은 아이 같았다. 세상이 멈춘 듯 그 눈동자에 공포가 번져 있었다. 보건소에 먼저 갔다. 노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했다. 치매 선별 검사 진행하시고요. 결과 이상 있으면 협약병원으로 연계됩니다. 직원의 말은 또렷했지만 우리는 머뭇거렸다. 치매라는 단어가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병수는 검사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게 고양이야? 토끼야? 나는 그의 손등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직은 아니라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정밀검사 권유.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들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대 앞에서 접수원이 말했다.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최근에 귀국해서 건강보험은 아직. 직원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이내 무표정하게 말했다. 자부담으로 정밀검사 받으시면 6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외국에 있었던 기록으로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젓고 이건 본인 선택이라 장기 해외 체류자분들은 초반엔 불이익이 좀 있어요.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정순아, 우리 다시 돌아온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대답은 나 자신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가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다. 나는 지금도 뉴욕 병원 가는 기분이야. 한국말이 들리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네.
그 말이 어쩌면 우리가 겪은 여기민의 본질이었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도 감정도 시스템도 다 다른 낯선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외국인이 되어 있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병수는 마을버스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누구보다 단단했고 미국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물과 화학약품을 다뤄도 끄떡없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 이대로 사라지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병수는 잠결에 나를 보며 웃었다. 서울 지하철이 생각나네. 사람들 손잡고 서 있던 그 냄새, 그 소리. 나는 말했다. 우린 돌아왔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나 봐.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엔 여러 통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주민등록실사, 기초연금 안내서. 이거 다 뭐야? 읽기도 힘드네. 병수는 봉투를 넘기며 짜증을 냈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해줬지만 사실 나도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어였지만 이건 행정의 언어였고 그건 우리에게 또 다른 장벽이었다. 며칠 후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을 찾았다. 정장을 입은 직원은 친절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벽처럼 느껴졌다. 아버님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시네요. 재외국민 특례 신청 가능하지만 심사가 좀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럼 지금은? 자체적인 지원은 없고요. 민간보험 가입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이 나라의 현실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고등어 조림을 하며 나는 말했다. 우리 너무 오래 비웠나 봐. 병수는 말했다. 여기 오면 그냥 알아서 품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긴 돌아온 사람에겐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은 뼈 아팠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았던 나라지만 우리를 기다린 나라는 아니었다. 며칠 후 병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이긴 하지만 약물과 생활관리로 조절 가능합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병수는 의사에게 물었다. 운동하면 나아지겠죠? 네. 많이 걸으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병수는 말했다.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하죠?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조용한 공원을 돌며 병수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노인 둘이 장기를 두고 있는 걸 보며 병수가 말했다. 정순아, 나도 저기 껴서 해볼까? 나는 웃었다. 할 수 있겠어? 몰라도 배우면 되지.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살아남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야 정말 우리가 돌아왔다는 걸.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그 며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붙잡았다. 여긴 한국이었다. 우리가 떠났던 나라였고 돌아온 나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이 되어 다시 하나씩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돌아온다고 끝나는 여정은 없었다. 진짜 귀향이란 그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천천한 그리고 용기 있는 과정이었다. 구화. 동네 사람들과의 온기. 사람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할아버지 입판에 마달고 두셨어요. 졌어요. 공원 장기판 앞 흰머리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병수를 바라봤다. 병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멋쩍게 웃었다. 내가 졌네. 이거 완전히. 처음이라더니 손이 빠르시던데요. 내기 한번 하시죠? 옆자리에서 또 다른 노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다. 그날부터였다. 병수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작은 보드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다. 거기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속에서 병수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다. 처음엔 장기만 두던 남편은 며칠 후엔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시장 아주머니가 직접 키운 거래. 그분이 이거 국 끓여 먹으라며 주셨어. 나는 콩나물을 씻으며 물었다. 시장 아주머니? 응, 장기 두고 오면 지나가다 인사들 하거든.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찡했다. 그동안 우리가 건너온 미국이라는 바다에선 모르는 사람의 인사는 경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여기선 인사가 인연이 되었다.
며칠 후 정수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여기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동네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 끌었다. 에이, 뭘 그런 말씀을. 여기선 된장 한 숟갈만 같이 저어도 이웃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정수는 그 자리에서 된장 항아리에 손을 담갔다. 손끝에 전해지는 짭짤한 감촉.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퍼져오는 냄새가 어쩐지 익숙했다. 그건 엄마가 살아계시던 시절 마당에서 장 담그던 그 아침의 냄새와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정순을 받아주었다. 누구도 왜 이제야 왔느냐 묻지 않았고 그저 같이 해요라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속에서 정수는 비로소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병수는 장기를 마치고 돌아오다. 정순에게 작은 봉지를 건넸다. 이거 마을회관에서 나눠준 거래. 혼자 사는 노인들 도시락 봉사 있대. 나도 한번 가볼까? 정수는 놀라며 말했다. 병수 씨가 봉사를 해?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가 배달은 잘하잖아. 신문, 피자, 세탁물 다 해봤으니까.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서로가 사람으로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서 정수는 말없이 귤 한 박스를 건넨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냥요. 요즘 잘 웃으시잖아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거 보기 좋아서요.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 말은 이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단 뜻이었고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병수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들고 들어왔고 정수는 새로 생긴 노인문화센터 요리교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젠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박정순 선생님이라 불러줘. 정순이 웃자 병수도 따라 웃었다. 그럼 나도 최병수 기사님으로 불러줘. 내일 도시락 배달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는 미국의 이민자에서 이름 있는 마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루는 병수가 장기 두던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비틀비틀 현관문을 여는 그를 보며 정수는 일부러 소리쳤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 선생님? 병수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오늘 말이야 내가 이겼어. 내가 한판 이겼다고. 이 동네에서. 그 말에 정수는 아랫배부터 올라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긴 건 단지 장기 한 판이 아니었다. 그날 병수는 이방인이던 자신을 이긴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말없이 지나쳤던 인사가 인연이 되고 마주 앉은 식탁이 가족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불리는 삶으로 돌아왔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귀향의 진짜 모습이었다. 10화 봄날 집 마당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처음 떠났던 곳으로 돌아왔다. 마당 매실나무 가지 위로 햇살이 흘렀다. 꽃이 졌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어느 봄날. 정수는 작은 대야에 매실을 따서 담고 있었고 병수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뒷짐을 지고 있었다. 올해는 매실청을 좀 넉넉하게 담가야겠어. 정순이 말했다. 작년에는 병수 씨가 너무 많이 퍼먹는 바람에 여름 전에 다 없어졌지 뭐야. 병수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게 네가 너무 맛있게 담가서 그렇지. 탓을 하려면 실력 탓을 해야지. 그 둘의 웃음소리가 정오 햇살 아래 흐르듯 번져갔다. 조용한 시골 마당에서 들리는 건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두 노부부의 낮은 대화뿐이었다. 매실을 다 따고 난 뒤 정수는 묻는다. 병수 씨, 우리 여기 온 지 몇 년 됐지? 딱 3년. 미국 떠난 지는 43년. 와, 그 긴 시간을. 정수는 나무 밑에 깔린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본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엔 흙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요즘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 왜? 우리 이제 너무 평온하잖아. 미국에 있을 땐 항상 내일이 불안했는데 여긴 그냥 오늘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거긴 늘 싸움이었지. 돈과 시간과 언어와 사람과. 심지어 나 자신하고도 매일 싸웠어.
잠시 침묵이 흐른다. 병수가 조심스럽게 꺼낸다. 정순아, 나는 가끔 그 생각해.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낭비한 건 아닐까 하고.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아니야. 우리는 그 시간으로 지금 여기에 온 거야. 지금 이 매실나무 아래 있는 우리. 그걸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병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정오가 지나자 이웃 아주머니가 담장을 넘어 인사한다. 박 여사님, 저녁에 국수나무 꽃 보러 갈래요? 정수는 두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좋아요. 병수 씨랑 같이 갈게요. 병수가 손을 들어 보이며 외친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국수 좋아해요. 그 소리에 이웃들도 웃는다. 정수는 말했다. 이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익숙해졌나 봐. 병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그날 저녁 노을이 지고 병수는 마당에 앉아 정순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다. 정순아, 나 있잖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엄마 무릎 베고 자던 시절 생각나. 정수는 병수의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그땐 참 멍청하게 살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꿈만 믿고. 그래도 그때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평온도 없었을 거야. 병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맞아. 우린 결국 우리가 처음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이제 내 이름을 잃지 않게 되었다. 박정순, 20대에 떠났던 여자가 70대에 돌아와. 이름 석자 다시 꺼내며 살아간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나로 살아간다. 우리는 떠났고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달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왔다. 자식을 키우며 놓쳤던 나, 이민자의 삶에 밀려 사라졌던 이름, 그리고 잊은 줄만 알았던 고향의 냄새와 말투와 손맛까지.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귀향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나는 나로 살아간다.